지금도 220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저는 일시적일 것이다. 작년에는 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그게 다 가소평가형으로 코스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혹시라도 2200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더 적극적으로 늘릴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용권 하나금융투자 요새 하나증권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리서치센터장을 했고요. 네, 주로 이코노미스트로서 거시경제 변수, 금리 환율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는 스트레스 받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부터 서강대에서 지금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제가 한 번 더 좀 스트레스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좀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좀 어려운 시장이죠. 네. 아직도 좀 떨어질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네, 그러나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좀 많이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GDP,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통화량, 이런 것에 대해서 주가가 저평가형에 들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금 주식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데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1분기까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면 말씀 중에 내년 1분기까지는 또 떨어질 수 있다. 예, 예.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또 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 그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작년에 3,300 갔을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도 2,20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350이니까요. 사실 여기서 150포인트 떨어지면 상당히 큰 충격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저는 일시적일 것이다. 네. 예, 그래서 내년 저는 1분기까지는 그냥 코스피가 박스권인데 주로 2,300에서 2,600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일시적으로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 2,200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2,300이니까 사실 아주 크진 않아서 예. 한 5%, 10%요 사이니까 예. 지금은 이제 주식을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 저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 좀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이거 명목 GDP하고 주가하고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 20% 정도 명목 GDP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됐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의 금액에 비해서 10% 정도 가대평가됐고요. 예, 그 다음에 통화량, M2,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가 M2라고 그러는데요. 이거에 비해서도 10%가량 가소평가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그게 다 가소평가형으로 코스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가소평가형에 들어서 버렸어요. 네. 물론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주가가 곧바로 오르는 건 아닌데요. 이제 기다리면은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평가 국면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완전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고 곧바로 제자리는 간 게 아니라 조금 저종 기간이 좀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제가 보는 경제 변수에 비해서 코스피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지금은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2,200까지 떨어지면은 오히려 주식 비중을 더 적극적으로 늘릴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해서 지금 다 팔아버리면 정말 뼈아픈 실책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3,300 할 때는 주식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300 많이 낮은 수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절대 저는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시기다. 예. 물론 3,300 넘을까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걸릴 거예요. 예, 그런데 2,300이라는 것은 모든 경제 변수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아까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럼 그 이후에는 조금 상승 기류가 보일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3천까지 올라갈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 말쯤 보면은 적어도 2,800은 넘어 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2,300에서 2,500 가면 500포인트 오르니까 뭐 거의 20% 가까이 오르는 거죠. 20%라면 엄청 큰 수익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금리 같은 경우가 네. 그 제가 신문에서 좀 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한 4%에서 5% 사이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직도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예. 이게 좀 더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진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좀 의문이 예.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금리에 대해서는 좀 컨센서스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미국 뭐 연준 기준금리가 뭐 저는 3.75에서 4.0% 올 12월이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그만큼 미국 경제가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12월 FMC가 거의 최고점. 11월 아니면 12월. 11월 10월. 이제 9월 FMC 끝나고 나면은 11월, 12월 두 번 남아 있거든요. 네. 아마 11월 많이 올리면 11월에 끝나는 거고요. 11월에 적게 올리면 12월에 끝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기준금리는 10월, 11월 두 번 남아 있거든요. 2.50%인데 우리도 2.75에서 3%까지 그 정도 가면은 저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저는 금리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우선 그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 최근에 미국도 많이 오르고 우리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미국의 잠재 성장률 명목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4% 나오고요. 우리는 3%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 시장 금리가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적정 금리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뭐 미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미국 기준으로 한 4% 정도면은 그 인플레 이슈가 좀 잡힌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인플레가 물론 저 하락 속도는 좀 느릴 겁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보면은 미국 12월 물가 상승 한 6.8%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년 말은 한 3% 초반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물론 연준이 목표하는 수준보다 높기는 높지만은 2%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 이미 6월을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진짜 주식을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아가야겠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6개월이 저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이렇게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간다고 했을 때 좀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주식이 좀 있으실까요? 우선 저 삼성전자가 제일 관심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삼성전자 주식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적 같네요.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뭐 시향에 비해서도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러면 삼성전자 여기서도 한 5%가량 더 떨어질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지금도 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좀 후행하기는 하는데 뭐 오늘 또 저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얼마나 제시하는지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 여러 애널리스트 자료를 한번 봤었어요. 근데 대부분 목표 주가 8만 원 안팎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만 5천 원이니까 많이 싸진 거죠. 예. 근데 그 리포트 그 목표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어떻게 봐야 되게 불안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저 증권사 리서치 센터 할 때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를 한번 실제 주가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한 1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목표 주가가 1개월 후에 낮춰지고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1개월 후에 목표 주가를 뒤따라 올리거든요. 저 목표 주가 계속 낮추는 과정이죠. 뭐 작년 6월에 10만 전자 이야기했다가 지금 8만 원, 이제 7만 원대까지 낮아지는데요. 아마 조만간 6만 원대 목표 주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능력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능력도 영업이익도 주가가 떨어지면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낮춰요. 지금 낮추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여기서 뭐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또 고민할 거거든요. 지금 목표 주가보다 대충 8만 원 안팎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했는데 지금 5만 5천 원이니까 아마
다음 자료를 낼 때 목표 주가를 좀 낮추기는 낮출 거예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주가가 저점에 근접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한 6개월 전만 해도요. 삼성전자라는 그 썸네일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은 그 조회수는 항상 잘 나왔지만 댓글에 긍정적인 게 있었거든요. 이제 반등 치고 올라갈 거다. 근데 지금은 뭐 3만 전자 얘기도 나오고 뭐 4만 전자, 3만 전자, 2만 전자 심지어.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는 거는 개미들 다 죽으라고 하는 소리냐 막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올수록 주가는 뭐 저점에 근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그 삼성전자 주식을 6만 3천 원부터 샀는데 손해보고 있죠. 많이는 안 사놨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 1분기까지 계속 꾸준히 살 생각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크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한 6개월 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코스피가 내년 말에 제가 2,8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20%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20% 올라가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면은 차라리 그 ETF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그걸 사시는 게 코덱스 200 같은 거. 코덱스 200 같은 거. 사실 저는 그동안 인버스 ETF를 사가지고 삼성전자 떨어진 거를 리스크 관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롱숏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계속 그 인버스 ETF 비중은 줄이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삼성전자나 사실 오늘 또 저는 저 코덱스 200 ETF 오늘 또 좀 샀습니다. 그러세요. 예. 교수님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가 그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 이슈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가 너무 강해서 짓눌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개별 기업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저 전자제품이 너무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활동 동향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그 재고일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안 팔리는 이유는 전자제품 내구재거든요. 우리가 2020년 상반기까지 집에 있으면서 뭐 컴퓨터도 바꾸고 노트북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꿨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사면은 내구재니까 몇 년 후에 사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그런 내구재를 많이 사놨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보니까 내구재 소비 자체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쌓이고 있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나쁘니까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미리서 떨어진 거죠. 그런 걸 다 반영이 됐다. 근데 이 주가가 그 모든 것을 반영했느냐? 그거는 조금 남아있기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 5%, 10% 남아있는 건가요? 뭐 저는 10%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5% 정도는 남아있는데, 지금 그런 걸 고려했더라도 싼 영역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2,800까지 만약에 지수가 가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또 외국인 수급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달러가 또 지금 1,400원 정도면은 너무 높아서, 그리고 앞으로 그 어디에서는 막 1,450원, 1,500원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올까 과연? 일시적으로 환율이 1,400원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지수가 110 안팎인데 여기서 좀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선 그 내년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질 거라는 겁니다. 제 모델로 미국 경제를 전망해 보면요. 내년 상반기에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옵니다. 소비도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하게 나오고. 경기 침체. 그런데 IMF가 내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뭐 분기별로 하죠. 4월에 했고 7월에 했는데 7월 전망치 보니까 뭐 전 세계 모든 나라 성장률 낮췄는데 가장 많이 낮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경제가 내년에 1.0% 성장한다는 겁니다. 유로존이 1.2%, 일본이 1.7%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유로나 일본보다 더 낮은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IB들이 그 전망한 거 보니까요. 내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데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무라, 그 다음에 BOA, 도이치뱅크 이런 데서 내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마이너스 성장은 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장 금리가.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국제 결정에서 실질 실효환율이라는 걸 매달 발표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어떤 통화가 얼마나 가대평가됐고 얼마나 가소평가됐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달러가 지난 7월에 보니까 무려 30%나 가대평가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대평가 정도가 제일 심합니다. 30% 가대평가됐을 때가 2000년 초반이었어요. 네. 네, 그때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어가지고 생산성이 증가한다.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한다. 신경제도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미국 경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때요. 그때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된 거예요. 아, 그때 수준이에요? 예, 지금 그때 수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 시간이 갈수록 제자리 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우리 원달러는 달러로 표시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올해 그 모든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거는 달러 가치가 오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아이비들 전망 보면요. 내년에는 유일하게 달러 가치만 떨어집니다. 엔, 유로, 위안 다 오르게 전망돼 있거든요. 그만큼 과대평가가 돼 있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원화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원화 가치 오르면 즉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일부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사거든요. 예. 7, 8월 달에 환율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다가 9월 달에 그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 달러 가치 오르고 미국 금리 오르고 그러니까 또 팔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외국인들은 내년에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점점 이제 약세로 예. 전환하는 그렇게 저는 보시면. 내년 말에 원달러 환율이 한 1250원 뭐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 주가 많이 오르겠네요. 네, 주가 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은 특히 외국인이 우리 주식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다. 예. 그러면요, 교수님, 그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가 만약 2,8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미국 경제는 내년 초에 좀 안 좋다고 하셨고, 그럼 미국 지수는 못 올라가는 건가요? 미국 주식은 방향은 같습니다.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거예요? 덜 올라가라고 생각해요. 덜 올라간다. 왜냐하면 우리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많이 저평가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시가총액 기준 GDP 이게 미국 전체 주시장 하면요. 작년 그 3분기에 334%까지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올 2분기 보니까 254%예요. 이게 버핏 지수 그거? 네, 버핏 지수.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 주시장 시가총액 전체 주시장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2년 평균이 186%였어요. 네. 아직도 미국 주가는 고평가 영역에 있다. 우리는 저평가 영역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용, M2 이런 걸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요. 적정 주가 지수가 3,900 안팎 나와요. S&P 500 기준으로. 3,900. 예, 지금 그 밑으로 약간 떨어졌지만, 근데 미국 주가라는 건 떨어질 때는 그런 기본 요건을 가소평가하거든요.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주가가 작년에 3,300까지 갔다가 최근 2,3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일평균 수출로 해보면 작년 4월 달에 40%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지금 11% 정도 가소평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펀더멘탈로 올라갈 때는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는데요. 미국 주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미국 주시장의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오래 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만 보시면 미국 주가가 제일 안정적으로 작년 말까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보면요. 미국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입니다.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 조금 하락했어요. 네. 그때 우리 주가, 중국 주가는 월평균 수익률이 0.8에서 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평가해 보니까 미국 주가가 제가 평가해 보니까 2000년보다 거품이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은 잘해야 박스권이다. 정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저는 미국보다는 선진국 투자하려면은 일본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요? 예. 왜냐하면 엔 가치가 아까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엔 가치는 42%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물론 일본 경제 뭐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 1% 안팎으로
크게 성장은 못합니다. 음. 근데 그거에 불구하고 딸 N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네. 저 N달러율이 2011년 7월에요. 77엔이었어요. 77엔이었어요. 지금 100. 44엔. 아. 그러니까 꼭 2배 오른 거죠. 와, 2배. 네, 맞네요. 또 그만큼 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77엔까지가 안 가지만은 저는 머지않아 그게 100엔 적금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엔화 가치가 그렇게 오르면은 음. 뭐 일본 주식을 사든지 리츠를 사든지 뭐를 사든지 한 차익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잘하면은 뭐 주식이든지 거기서 일정한 수익률을 낼 수 있으니까. 양쪽을 다. 예. 저는 미국보다는 차라리 선진국 투자하시려면은 일본에 투자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이 그 기술주들이 많고 세계를 이끄는 그런 글로벌 1등주들이 많아서 예. 요즘에 보통 한국 투자분들은 이제 한국 주식 안 한다고 그러고 다 미국 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게 되게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좋은 회사 중 하나거든요. 네. 지난 20년 동안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10위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거든요. 다른 것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요. 제자리 오기까지 딱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그 제자리 정고점을 걸렸어요. 그 올라갔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떨어졌다. 정고점 돌파 못했어 10년. 와. 10년 지나고 나서 정고점 돌파했거든요. 근데 제가 평가해 보니까 그만큼 지금 작년 말까지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역사의 반복이라고 하면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예.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예, 걸릴 시간이 저는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도요? 예. 애플, 테슬라 이런 예, 것도요? 테슬라. 와, 지금 그거 다 모아가라는 거기에밖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예. 물론 그 제 견해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그 미줌이라고 미국 주식에 미쳐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지 네, 않습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근데 여러 견해들 참조하고 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거시경제 흐름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미국은 가고 있는 나라다. 그렇구나. 사실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된 거는 법치를 기반하는 자유민주주의였고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그 대선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상징인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들어가지고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맞아요. 군인들이 의회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 바이든 정부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지고 보호무역 주주의 선봉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블록 경제. 예. 그만큼 미국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그분 글을 참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뭐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읽는데요. 예, 그분이 제국의 역사라는 걸 장기적으로 분석하거든요. 근데 분석해 보면은 그동안 스페인이 세계 패권국가가 됐다, 네덜란드가 됐다, 영국이 됐다, 미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패권국가를 구성하는 8개 지표, 뭐 교육수든지 기술수든지 군사력이든지 지표가 있구나. 예, 미국은 이미 정점을 치고 꺾이고 있어요. 그 8가지 지표로 점수 이렇게 내가지고. 마지막 하나 하는 게 달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각국 그 지표를 보니까 마지막으로 버티는 게 그 나라 통하더라고요. 진짜요? 영국의 파운드가 끝까지 다른 것들은 다 먼저 꺾이고. 그렇구나. 네덜란드 길드화라고 그랬죠. 영국의 파운드. 이게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꺾여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레이 달리오는 사실 좀 미국 경제에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데요. 1990년대 정보통신혁명으로 미국 경제가 정말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고성장, 저물가, 생산성 혁신으로.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엄청난 부채가 발생한 겁니다. 2008년에 이제 202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고 2020년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거예요.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니까 그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자산 가격 급락을 뭐로 했냐면은 돈을 엄청 발행해가지고 그거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레이 달리오 그 다음에는 혁명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분은 그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소득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고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 바이든 지지자 이 가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죠. 그걸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큰 역사를 보면서 지금 달러가 저는 막바지에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야, 지금이 그럼 엄청 중요한 시기겠네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제국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고, 그 과도기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닉슨 대통령 때 재무장관 1971년 코널리라는 재무장관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달러가 강세 보였거든요. 예. 달러가 강세 보이니까 유로 같이 그때는 뭐 유로가 없었고 마르크나 뭐 프랑, 뭐 프랑 거. 이런 통화였었죠. 그래서 유로 재무장관들이 달러 가치가 강세고 자기나 통화가 약세가 되니까요.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코널리 재무장관이 뭐라냐면 달러는 우리 통화지만은 너네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85년 9월 달에 플라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전에 달러 가치 51%나 떨어지거든요. 미국의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은 80년대 들어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어요. 래퍼라는 경제학자가 있었거든요. 네. 래퍼 곡선이라고 있어요. 세금이 어느 수준 이상이면은 네. 가게가 소비 줄이고 기업이 투자 줄이고 경제가 나빠진다. 그 이하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가 그 래퍼 신자유주의. 곡선에 따라가지고 감세 정책을 펼친 거예요. 네. 그런데 전혀 작동이 안 되죠.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까지 가고요. 80년대 중반 들어가지고 경상수지 적자도 GDP 3%까지 가는 거예요. 쌍둥이 적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미국이 어려워지니까요. 예, 미국이 85년 9월에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G5 선진국 다 모이라고 그러죠. 뭐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어렵다. 너네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한 거예요. 그때 특히 엔화가 큰 폭으로 강세되면서 일본이 엔화가 강세되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80년대 중후반에 금리를 내려주니까 엄청나게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고 발생하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달러 가치가 거의 51%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죠. 이게 인위적으로 51%를 내린 거군요. 플라자 예, 이런 걸 그때는 통해서. 플라자 협의. 와. 예, 그리고 2000년대는 미국의 IT 거품이 엄청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꺼지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2002년에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였어요. 근데 2008년에 23%까지 떨어지거든요. 많이 주네요.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4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라는 거죠. 미국의 문제가 80년대 쌍둥이 적자, 그 다음에 2000년대 IT 거품 붕괴. 그 미국의 문제일 때 달러 가치가 급락했었는데요. 저는 내년부터 미국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요.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부채, 재정적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01년 8월 달에 이 대부채가 늘어난다,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 문제가 누적적으로 쌓이고 있는 거죠. 미국 문제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플라자 합의 1차 하락,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2차 하락, 내년부터는 달러 가치 3차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부채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금리도 마음껏 못 올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 4%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보시는 거죠. 근데 내년에 미국 경제 침체가 오면요,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과거처럼 돈을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물가는 3%까지 떨어진다고 연말에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목표하는 수준 2% 안팎보다 높거든요. 금리 많이 못 내려요. 예, 그리고 미국 가계가 2008년보다는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 부채가 좀 줄어들었어요. 2008년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130%대 지금 100%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업 부채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요, 또. GDP 대비 50%로요. 역사상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 기업은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많이 안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게 정말 앞뒤로 보든 옆으로 보든 이게 2중고, 3중고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좀 해소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 5년, 10년 이렇게 미국의 박스권 장세를 아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것과 연결되는 걸로.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어떤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이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서서히 그런 과정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레이 달리오가 8개 지표 마지막에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버티다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저는 내년부터 그런 현상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달리오는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여기서 S&P 500 기준으로 한 20%더 빠져야 된다고 얘기를 막 하긴 하더라고요. 뭐 전제 조건이 금리가 어. 뭐 한 4, 5%인가요? 금리가 더 오르고 20% 빠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닷컴 버블 시기에 저 돌이켜 보면은 그때 잘 나가던 기업들이 정말로 그 아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서 10년 동안 전고점을 회복 못하고 이런 걸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뭐 그 위에 뭐 좋은 기업들이 정말 그 10년을 그렇게 횡보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역사에서도 그 순간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때 뭐 2000년대 IT 거품 붕괴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가리라는 건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못했던 거죠. 예. 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좀 너무 이렇게 미국으로, 너무 미국 일변도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균형 있는 시각 속에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산 배분을 국가별로 좀 미국 편중된 자산 배분에서 조금 나눠서 특히 그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한국도 좋고 중국, 뭐 베트남, 인도 이런 쪽에 국가들의 ETF나 뭐 좋은 기업, 1등 기업들을 사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뭐 베트남, 제가 인도, 인도네시아 뭐 개별 기업은 아직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대표 기업을 모아놓은 거 ETF들이 있거든요. 그런 ETF 중심으로 ETF를 우선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그 가운데서 그 정치학적인 그 경제적인 측면 말고 정치학적인 관점이나 뭐 지정학적이나 이런 게 보면 요즘에 이렇게 블록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는 그런 게 좀 나타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중국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좀 괜찮을까? 정치 체제를 봐도 너무 좀 폐쇄적인 것 같기도 하고 회계가 불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중국은 그런 리스크가 있죠. 뭐 정부 리스크가 계속 있죠. 근데 저 골드만삭스, JP 모간 이런 미국의 큰 금융회사에 중국 진출을 늘리고 있고요. 특히 그 JP 모간은 작년에 중국에다 100% 증권 자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정말 금융을 잘하는 회사들이 아닙니까? 그런 회사들 왜 중국 진출을 그렇게 늘리고 있을까? 돈이 되니까.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ETF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혹시 그러면 한국에서 아까 삼성전자 좀 얘기해 주셨는데 코덱스 200도 얘기해 주시고 좀 더 좀 그 다음으로 좀 유망한 섹터나 뭐 기업은 없을까요? 저는 뭐 조선업종 괜찮게 보고 있고요. 조선업이요? 제가 최근에 저 울산 뭐 강의하러 몇 번 가가지고 그쪽 관계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뭐 굉장히 낙관적이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수주는 싸게 받았는데 원자재가가 오르다 보니까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근데 수주를 굉장히 비싸게 받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LNG선 이렇게 비싼 배는 뭐 중국하고 우리가 훨씬 경쟁력이 낮대요. 최근에 통계 보니까 뭐 척수로는 중국이 수주를 많이 받는데 금액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받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만큼 우리가 고급 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다에서도 지금 이제 육상에서는 자율주행차, 바다에서는 자율배. 바다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없으니까. 육상보다. 망망대. 그거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든다는 겁니다. 앞으로 배들이 다 그렇게 다닐 거라는 거죠. 와. 또 자율배. 그렇구나. 뭐 저는 현대차 같은 것도 지금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UAM이라고 얼마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이제 우리가 공항 갈 때 택시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립니까? 그냥 공중을 날아다니는. 제주도에 그거 2026년인가 그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만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할 거예요. 계획보다 저는 빨리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지금 뭐 사놓고 기다리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 싸졌다는 겁니다. 싸지기도 하고 그런 성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선 자율주행, 뭐 전기차, UAM 뭐 이런 것들. 그 조선을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요즘 미디어 보면은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주, 원자력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이 기회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언론에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좀 기다리는 시기예요. 그런데 태조 이방원이 구성 산업을 보면요. 다
다 미래 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음. 예,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이 성장 산업이고요. 예, 결국은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단지 언론에 이런 제목으로 이름이 나왔을 때는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언론에 이런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좀 눌리고 했을 때 예, 좀 저는 더 사셔도 더 된다고 사는 거죠. 생각해요. 예, 예. 공부를 해가지고. 예, 예. 혹시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뭐 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2차 전지. 조선 2차 근데 전지. 2차 전지는 저는 우리나라보다는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는 저도 우리나라 2차 전지 ETF 사고 중국도 전기차 ETF 2개 사놨는데요. 사놓고 사놔야지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중국계 지금까지 성적이 훨씬 더 좋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내수 때문에 그렇게 그신 예, 거예요? 중국의 전기차가 뭐 굉장히 좀 빨리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중국에서 전기차가 330만 대 정도 팔렸는데 미국에서 67만 대 정도 팔렸대요. 네. 근데 앞으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내수뿐만 아니라요.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5년, 10년 지나면요. 우리 지금 길거리에 독일 내연 기관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저는 5년, 10년 지나면요. 독일 내연 기관차들은 보기가 어렵다. 좀 드물고 중국의 전기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와, 미국에 5배가 팔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도 이렇게 팔렸지만 아직도 이거는 초기다. 그렇죠. 초기죠, 이제. 물론 그 중국의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한 20% 좀 넘었더라고요. 이 침투율이라는 것은 전체 자동차에서 중국의 전기차가 20%인데. 네. 되게 많이 올랐네요. 예. 세계 평균 한 10% 좀 넘습니다. 중국은 20%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80%가 남아있다. 네. 그렇구나. 근데 또 이게, 물론 2차 전지, 2차 전지로 봤을 때 또 워런 버핏은 또 2차 전지 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BID 팔았다고 그러는데 뭐 엄청난 수익을 내고 팔았더라고요. 그건 또 중간에 또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정도 있고 뭐 중국 경제를 좀 불확실하게 보는 측면도 있고 우선 수익을 엄청 챙겼지 않습니까? 네. 많이 벌었으니까. 워런 버핏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워런 버핏이 1년에 한 번씩 그거 할 때요. 정기 주주총회 할 때 미국에 걸어라. 미국을 믿어라. 항상 미국에 반하는 사람들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그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워런 버핏의 얘기가 앞으로는 틀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 주가가 제자리가 오르냈으니까. 그건 팩트니까. 네. 그때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20년 보면은 그 이후로 미국 주가가 2009년에서 2020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분은 아주 장기적으로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뭐 20년 보면은 미국 주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보면 저는 2000년하고 2009년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로봇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있는 공장, 포항에 있는 공장 가봤더니요. 공장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누가 일을 하냐면 기계, 로봇이. 사람들 어디가 있나 찾아봤더니 연구 개발하는데, 컴퓨터 통제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경제학자가 쓴 그 칼럼을 한번 봤는데요. 앞으로 그 제조업 공장에서는 개 한 마리,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왜 필요하냐, 개 밥 주기 위해서. 자기 밥 주는 주인이 졸다가 기계에 갇히지 않을까. 네. 어떤 일부 앞서가는 사람들은 로봇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로봇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람이 세금 내듯이. 로봇이 세금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한테 밥도 주고 돈도 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비스업에서도 이제 AI가 많은 일을 해줄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한국은행에서 뉴스 심리지수라는 거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네이버 다운 같은데 포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제 관련 기사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AI가 지수를 하나 만들어요. 네. 이거 한국은행에서 만들었어요? 믿을만한 공간이에요? 실험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작성해가지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국은행 보면은 이게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지 순환 변동치 2개월 선행한다.
주가 코스피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에 1개월 선행한다. 그래요. 선행지수야. 모든 경제 변수에 그게 선행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더 진짜요? 검증을 해봐야 돼요. 와. 네, 그런데 같이 재밌네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하고는 거의 그 동행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아니라 이제 AI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로봇이 많은 일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와. 지금 우리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거든요. 65세 인구가 올해부터 21%가 넘어서게 돼요. 20%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옹달님이 65세 되실 때는 아마 65% 네. 이상 인구일 거예요. 노령화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 수발을 누가 들어줘야 되겠어요? 로봇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산업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맞아요. 뭐 음식 중국집에서 네, 로봇이 해주더라고요. 로봇이 와서 배달해주고 네.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가보면은 로봇이 어떻습니까? 접시 거기다 올려놓으면 다 수거해 가거든요. 요즘에 커피도 로봇이 타더라고요. 로봇이 탑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한 산업 중에서 로봇 산업은 굉장히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맞는 기업이 있는가? 뭐 저도 그 기업에 좀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공장 자동화 로봇인데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그거 좀 투자해가지고 네. 요새 좀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지 더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많이는 안 사고요. 조금 사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주식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PER 100 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수님, 요거는 이제 주가랑은 좀 관계가 없고, 갑자기 말씀드리면서 좀 궁금한 건데, 그 일자리의 미래 있잖아요. 이렇게 로봇이 늘어나면 진짜 일자리가 줄까요? 그거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일자리 줄어든다고 막 로다이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자리 줄지 않았잖아요. 일자리는 계속 늘었죠. 네. 그런데 그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미국도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조업은 로봇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거 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가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로봇이 공장에서만 일했는데요. 근데 아까 AI 한군에서 뉴스 침뉴스 그걸 로봇이 없었다면 AI가 없으면 사람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업에서도 로봇이 침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들 거. 그래서 과도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줄어들고 장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 줄어들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럼 뭐 해야 되냐? 그 로봇 관련주를 사시면 되죠. 그래서 뭐 포트에 뭐 좀 소액이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공부하고 모아가면은 좋을 것 같고. 교수님 혹시 뭐 메타버스 이런 쪽은 투자 안 하세요? 메타버스도 좀 ETF를 사놨어요. 그래요? 손에 많이 가 있습니다. 손해가 많이 봤어요? 뭐 좀 오래전에 사가지고. 그것도 산업의 추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손해 많이 보고 있는데. 손절은 안 하셨어요? 혹시? 그거는 장기적인 산업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 뭐 많이는 안 산 거죠. 제가 그런 주식을 사는 거는 주식을 사야지 계속 관찰하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제일 손실률이 큰 게 메타버스 ETF예요. 그래서 안 팔고요. 이거는 그 장기적인 산업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서강대에서요. 메타버스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최초. 국내 최초.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서히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수업이 열리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몰린다고. 그래서 그 강의 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방송통신대학교도 그렇고. 근데 메타버스를 지금 제대로 아시는 분이 계속 공부하면서 서로 가르치니까. 네. 그래도 손절은 안 했다는 거는 이게 미래적으로는 가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뭐 투자를 할 때요. 물론 일부 종목은 뭐 단기 투자하지만은 저는 추세라고 생각한 거는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것들은 보지도 않아요. 제가 대표적인 추세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의 전기차 ETF였고요. 그 다음에 곡물 ETF요. 특히 3대 곡물 ETF. 그게 뭐예요? 3대? 콩, 옥수수, 밀. 이거는 저는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끔 봐가지고 이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 그러면 좀 팔고. 이 그래프 보고 좀 비중을 줄이고 그 러시아 전쟁할 때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비중 줄인데 근데 또 떨어지면은 그건 늘리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은 추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세라고 생각했는데 메타버스는 아직은 그게 아주 초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럼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서 혹시 그 암호화폐 있잖아요. 예. 비트코인 예.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일부에서는 그게 폐의 기능은 못한다. 화폐 기능 못할 겁니다. 아마. 거래적 기능 뭐 별로 못할 거예요. 남미 볼리비아인가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그 정부가 비트코인을 맞아요. 그 국가 화폐로 도입했다 지금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래적 수단은 안 될 거예요. 근데 투자 수단으로는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자산으로는. 네. 비트코인을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거래를 할 거예요. 네. 제가 비트코인을 싫어하더라도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이 앞으로 성장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거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있을 거고요. 근데 물론 그 좀 우리나라 최근에 저 일부 그 실체들이 없는 것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앞서 말씀드리겠으면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냐면 2008년 네, 미국의 맞아요. 금융위기 때 등장한 거거든요.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때 달러 세계 중앙은행의 애완 보유 비중 중 달러 비중이요. 2000년에 71%였어요. 근데 작년에 59%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안 갖는 거죠. 그만큼 과거처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등장했고요.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는 남아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 미국 국채를 2010년인가 그때부터 안 산다고. 예. 2013년에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거의 올해 6월 통계 보니까 한 9,700억 달러. 많이 팔았네요. 많이 팔았어요. 중국이 그 돈 가지고 금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달러 못 믿겠다.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도 한 60, 70% 빠졌는데 지금도 괜찮은 가격대라고는 보시나요? 저는 뭐 괜찮은 가격대. 60, 70% 빠졌으면. 근데 많이 투자하시는 마시면 뭐 투자 자산의 10% 이내. 지금 댓글에 삼성전자랑 비트코인이 같이 욕을 먹는 이 시기거든요. 욕 많이 얻어먹을수록 두 개가 같이 치시는. 그래서 그렇게 비트코인도 미래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지는 투자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지거나 막 그러진 않죠. 없어지지는 않죠.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4분기에 들어서면서 좀 연말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배당주 투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연말 뭐 연초건 배당주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저는 뭐 돈 생기면은 은행에도 안 맡깁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주식 우리가 은행에 정기적금 뭐 예금 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돈 생길 때마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주식 사죠. 대표적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 나올 때마다 KT 같은 주식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그게 배당 수익률이 올해 5%가 넘을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 코스피는 20% 이상 떨어졌는데 이 회사 주가는 20% 올랐어요. 그랬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많이 오를 가능성은 낮지만 저는 뭐 시기에 관계없이 그냥 배당 투자는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포트가 100이면은 한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배당주는? 그렇죠. 그거는 뭐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좀 보수적이면 많이 가져가고 한 20% 정도 배당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KT는 통신주고 예. 또 배당주 하면 은행주나 막 증권주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예. 이 중에서 통신주가 좀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 은행주나 금융 지주회사들 배당 수익률이 8% 10% 되는 거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많이 싸졌어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 금융주에 투자하는 거는 이것들이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근데 KT 같은 거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더 적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금융주도 싸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8% 10% 저는 금융 지주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주가도 싸졌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얼마 전에 한 그 주요 신문에서 저를 대세 하락론, 대세 상승론
이렇게 다른 사람 비교해 놨더라고요. 근데 대세 어디로? 저는 하락론이요. 하락론으로. 네. 근데 최근에 그 기자 만나봤더니 요새 대세 상승을 주장하는 전문가는 한 분도 없대요. 아, 그래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죠. 네. 심각해요. 예. 저는 이미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국면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2025에서 2018.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정부에서는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서 20몇 번 그냥 부동산 억제 정책을 했는데 계속 올랐는데 요새 이번 정부 보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저는 5년 동안 내내 규제 완화할 것이다. 그래도 이 추세는 못 바꿀 것이다. 아, 규제를 풀어도? 예.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집값에. 와, 소득에 비해서, 물가에 비해서, 렌트에 비해서. 근데 그게 규제를 오히려 했는데 가격이 오르고 규제를 푸는데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그게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추세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거. 이 추세라는 거는 정책으로 못 막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주가, 금리, 그다음에 대출 금액이에요. 지금 주가 떨어졌고 지금 금리 올랐고 대출 금액 축소되니까 떨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가격도 주가가 고점에서 30% 떨어진 것처럼 뭐 부동산도 연착륙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교수님 주가는 아까 지금 이제 2,300까지 빠지고 2,8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 주가의 흐름과 다르게 부동산은 계속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과거에도 이게 주가랑 부동산이 이렇게 자상하게 같이 사이클이 다를 주가 때도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를 때도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단기 사이클이 좀 많이 있지만 부동산은 사이클이 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이렇게 3년, 5년. 예. 그러면은 이 부동산도 이렇게 주가처럼 뭔가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했다가 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텐데요.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 반등이 막 정고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군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집을 좀 무리해서 사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끌 이런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2030들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어렵죠. 근데 집은 뭐 사는 곳이니까 한 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원리금 상환해야 되죠. 그러려면 일할 수밖에 없죠. 힘드시긴 힘드실 텐데요. 그렇다고 떨어지는데 지금 팔려고 해도 팔려면 싸게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집을 팔자고 내놓은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언론에서 집값 오른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에다 취소를 했어. 맞아요. 더 올려받게. 문도 안 열어주고. 근데 요새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살려는 사람이 부동산에서 계약했는데 요새 오늘 또 어떤 대표님 일간신문에서 뭐 어디가 몇 억 떨어졌다, 뭐 30% 떨어진 적도 있다. 물론 일부 거래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런 통계를 계속 신문에서 나오니까 집 산 사람들은 제가 이 계약을 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취소하죠. 취소하고 더 싸게 사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루기도 하고. 예, 미루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이번에 이제 경제지표 정독법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예. 교수님, 이 책은 좀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표 정독법은 제가 2018년에 냈는데요. 제가 그 낸 목적은 부자들, 그 다음에 기업 CEO들 만나면 시대 흐름에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 있다.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시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 네. 이걸 어디서 어떻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는 어떤 관계 있으면 이걸 경기를 판단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대표적으로 제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을 샀어요. 네. 삼성전자 정말 좋은 종목이죠.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올 때 9만 원대 많이 사셨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9만 원 할 때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변에 네. 꺾이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걸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경기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는 없는 겁니다. 거죠. 큰 네. 파도에는 네, 역행할 그래서, 수가 없는 네. 거다. 그래서 큰 흐름을 아셔야 된다. 근데 야. 제가 이거는 개정판이에요. 음. 2018년에 냈는데 그 책 보니까 통계가 다 2017년, 18년 통계거든요. 지금 4, 5년이 지났으니까 통계를 계속 그 책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최소한 통계는 업데이트해 드려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내용은 약간 바꾸고요. 소개드린 통계를 전부 업데이트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정말 매크로 이슈가 너무 커서 예. 정말 이 거시 경제 그런 지표들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예. 진짜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시청자분들이 뭐 투자에 있어서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든 큰 도움 받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시청자분들께 좀 예.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은 오른다. 앞서 제가 우리 자산 가격이 주가가 모든 경제 변수에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300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더 주식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장기적으로 모든 경제 변수는 성장하고요. 그 추세를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갔다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 사이클상 하락 국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의미는 모든 자산을 우리가 싸게 살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개월 조금 적극적으로 예. 힘 닿는 한 주식을 좀 모아갈 시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지표 정도법의 저자이신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